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세계 최강 대국의 권위 있는 전문가가 작은 동아시아 국가를 방문한 후 얼굴색이 창백해졌다고 하는데요. 하버드에서 최고의 교육을 받고 자신만만하게 배울 것 없다며 냉소적으로 출발했던 그가 불과 며칠 만에 우리는 수십 년 뒤처져 있었다고 고백하는 충격적인 상황이 펼쳐졌습니다. 대체 그가 본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미국 연방정부마저 침묵할 수밖에 없었던 그 현실의 충격적 진실. 사연을 통하여 함께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잠깐 1초 만에 누를 수 있는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바로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교통부에서 근무하는 가디스 랜드리라고 합니다. 7년 전 하버드 대학교에서 도시계획학과 교통정책을 전공했어요. 특히 제가 심혈을 기울인 분야는 도시 인프라와 휴게시설 설계였습니다. 하버드에서 공부하는 동안 세계 여러 나라의 교통체계를 연구했지만 당시에는 미국이 세계 최고라는 자부심이 넘쳤어요. 그도 그럴 것이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넓은 고속도로망을 갖추고 있으니까요. 뉴욕과 로스앤젤레스 같은 세계적 도시들이 어떻게 교통 흐름을 조절하는지 전 세계가 배우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제 확신을 뒤흔드는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어요. 교통부 내에서 한국의 휴게소 시스템이 미국보다 앞서 있다는 이야기가 퍼지기 시작한 겁니다. 처음 들었을 때는 웃음밖에 나오지 않았어요. 작은 한국이 어떻게 미국보다 나을 수 있을까요? 그건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미국은 세계 최강 대국이자 기술 혁신의 선두주자인데 말이에요. 세계 곳곳에 우리의 기준을 전파하고 있는데 오히려 우리가 배워야 한다니 말도 안 되는 소리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부서장인 로버트 국장님이 저를 사무실로 불렀어요. 가디스, 우리 교통부가 새 프로젝트를 시작하려고 하는데 당신이 적임자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출장으로 좀 더 성장하길 바랍니다. 저는 어떤 프로젝트인지 듣자마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한국의 고속도로 휴게소 시스템을 연구하고 미국에 적용 가능한 모델을 개발하라는 임무였는데 저는 듣자마자 즉시 반대 의견을 표했습니다. 국장님, 아시아의 나라에서 배울 게 뭐가 있겠습니까? 오히려 유럽의 모델을 연구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제 말에 로버트 국장은 책상 위에 놓인 사진 한 장을 내밀었어요. 그 사진 속 건물은 마치 고급 쇼핑몰이나 공항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믿기지 않게도 이것이 한국의 평범한 고속도로 휴게소라는 거예요. 그 순간 떠오르는 생각들로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이게 진짜 휴게소일까? AI로 꾸민 사진 아닐까? 라는 의혹이 가득했어요. 이건 특별한 곳을 찍은 게 아닙니까? 보통 휴게소는 이렇지 않을 텐데요. 제 질문에 로버트 국장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건 특별한 곳이 아닙니다. 한국의 평범한 휴게소 중 하나일 뿐이라고 해요. 그러니 당신이 직접 가서 확인해 보길 바랍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반신반의했어요. 그 속에 비밀이 숨겨져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어쩌면 관광객용 홍보물처럼 꾸며놓은 곳을 찍은 걸지도 모르죠. 하지만 로버트 국장의 표정은 진지했어요. 가디스, 우리는 세계 최고가 되기 위해 끊임없이 배워야 합니다. 선진국의 자부심이 우리 눈을 멀게 해서는 안 돼요. 국장님의 설득 끝에 결국 저는 한국행 비행기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비행기 안에서도 저는 계속 의구심을 품었어요. 미국은 세계 최대 경제대국이자 기술 혁신의 중심지인데 어째서 작은 나라 한국의 휴게소 시스템을 배워야 하는 걸까? 뉴욕 지하철만 해도 100년이 넘는 역사를 가지고 있고 미국의 고속도로는 세계에서 가장 긴 네트워크를 자랑하는데 말이죠. 물론 뉴욕 지하철이 안전 문제로 스크린도어 설치를 고려하고 있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우리 시스템이 오래되어서 그렇지 기술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제가 하버드에서 배운 교통정책 이론에 따르면 미국 시스템은 세계 최고 수준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저는 또 다른 진실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조금씩 마음이 열리기 시작했어요. 객관적인 시각으로 한국의 교통 시스템을 평가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게 전문가로서 해야 할 일이니까요. 인천공항에 도착하기 직전 창밖으로 보이는 한국의 풍경이 제 예상과는 조금 달랐어요. 저 멀리 첨단 도시의 스카이라인이 보였고 깔끔하게 정돈된 도로망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런 광경은 분명 경악할 만한 첫인상을 주기에 충분했어요. 저는 조금씩 흥미로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한국의 휴게소는 어떤 모습일까? 정말 사진처럼 놀라운 곳일까? 아니면 과장된 이미지에 불과할까? 이제 곧 그 진실을 확인하게 될 것이라는 생각에 가슴이 조금 빨리 뛰기 시작했어요. 인천공항에 도착하자마자 한국의 첨단 시설에 깜짝 놀랐습니다. 공항 내부는 깨끗하고 정돈되어 있었으며 모든 안내 표지판이 한국어와 영어로 동시에 표기되어 있었어요. 이런 세심한 배려에 외국인인 제가 길을 잃을 염려가 전혀 없었습니다. 또한 입국 수속도 놀라울 정도로 빨랐어요. 미국에서는 1시간 넘게 기다려야 하는 경우도 많은데 여기서는 10분도 채 걸리지 않았습니다. 첫인상부터 제 기대를 훨씬 뛰어넘는 모습이었어요. 공항에서 나와 저를 맞이한 사람은 한국교통연구원의 강대호 연구원이었습니다. 강대호 연구원은 딱 벌어진 어깨에 단정한 정장 차림으로 제 이름이 적힌 팻말을 들고 서 있었어요. 인사를 나누자 강대호 연구원의 유창한 영어 실력에 또 한 번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미국 악센트까지 완벽하게 구사하는 모습에 내심 기분이 좋았어요. 의사소통에 문제가 없다니 앞으로의 연구 여정이 한결 수월해질 것 같았습니다. 강대호 연구원은 오늘은 보행자 중심의 도심, 교통혁신을 보여주겠다며 저를 분주한 출근길 횡단보도로 안내했습니다. 횡단보도 앞에 서자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것은 신호등이었는데요. 빨간불이 켜져 있었는데 신호등의 숫자가 함께 표시되고 있었습니다. 초 단위로 정확하게 남은 시간을 알려주고 있었죠. 강대호 연구원은 이것이 한국의 카운트다운 신호등이라고 설명했어요. 모든 신호등에 남은 시간을 표시해 보행자가 기다려야 할 시간을 정확히 알 수 있다고 말해주었습니다. 미국에도 일부 도시에서 보행 신호 카운트다운은 있지만 차량 신호까지 이렇게 적용한 곳은 드물다고 제가 말하자 강대호 연구원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한국은 보행자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이런 시스템이 2010년대 초반부터 전국적으로 빠르게 보급되었다고 합니다. 특히 노인과 어린이들에게 큰 도움이 된다고 설명했어요. 신호가 바뀌고 우리가 횡단보도를 건너기 시작할 때 또 다른 특이점을 발견했습니다. 바닥에도 LED 신호등과 동일한 색상이 표시되고 있었어요. 빨간색에서 초록색으로 바뀐 바닥 신호가 보행자의 발 아래를 비추고 있었습니다. 강대호 연구원은 이것이 바닥 신호등이라고 설명했어요. 스마트폰을 보며 걷는 사람들과 노약자 및 어린 보행자를 위해 바닥에도 동일한 신호를 표시한다고 합니다. 정말 재미있는 아이디어였고 실제로 그 순간 한 젊은 남성이 스마트폰에 집중한 채 걷다가 바닥에 빨간 신호를 보고 급히 멈추는 모습이 보였어요. 유럽 같은 나라에서도 일부 도시가 시범 운영 중이지만 한국에서는 이미 꽤 광범위하게 설치되었다고 합니다. 서울시는 2020년부터 주요 횡단보도 500여 곳에 설치했으며 보행자 사고율이 이전보다 30%가량 감소했다는 통계도 있다고 했어요. 이 통계를 듣자 더욱 관심이 생겼습니다. 신호 카운트다운 시스템은 단순히 편리함을 넘어 실질적인 안전 효과까지 있다는 이야기였어요. 도심 주변을 걸으며 다양한 보행자 중심 시설들을 더 살펴보았습니다. 처음에는 신호등의 숫자 표시나 바닥에 불 켜는 것이 대단한 혁신인가 싶었지만 실제로 보니 이런 작은 변화들이 시민의 일상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 같았어요. 점심시간이 가까워지자 도로는 더욱 붐볐습니다. 그때 한 교차로에서 또 다른 흥미로운 시스템을 발견했어요. 차량 신호등 옆에 설치된 작은 센서와 카메라였습니다. 강대호 연구원의 설명에 따르면 이것은 지능형 교통신호 시스템으로 실시간으로 교통량을 감지해 신호 주기를 자동으로 조절한다고 말했어요. 특히 출퇴근 시간대나 특별한 이벤트가 있을 때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길을 걷는 동안 계속해서 한국의 교통 시스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강대호 연구원의 설명을 들으며 미국과 비교하게 되었는데요. 미국의 교통 시스템은 자동차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는 반면 한국은 보행자와 대중교통 이용자를 우선시하는 느낌이었습니다. 특히 인상적인 점은 기술 자체보다도 그것이 얼마나 실용적으로 적용되어 있는가 하는 점이었어요. 아직 완전히 인정하고 싶진 않았지만 이 작은 나라의 세심한 접근 방식이 점점 더 인상적으로 다가왔습니다. 서울 시내를 이동하면서 정말 뜻밖의 상황을 목격했어요. 우리가 강남대로를 달리고 있을 때 갑자기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도로 위의 모든 차량들이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이 양쪽으로 재빠르게 길을 비켜주는 모습이 보였어요. 불과 몇 초 만에 도로 중앙에 넓은 통로가 만들어졌습니다. 빨간불이었음에도 이 비상 통로를 통해 구급차가 빠르게 지나갔어요. 미국에서는 사이렌을 울려도 차들이 제대로 비켜주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한국에서는 모든 운전자가 당연하게 길을 터주는 모습에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강대후 연구원은 이것이 한국의 긴급차량 우선 시스템이라고 설명해 주었어요. 모든 긴급 차량에는 GPS 송신기가 장착되어 있어서 그 차량이 접근하면 반경 1km 이내의 모든 차량 내비게이션에 알림이 전송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운전자들이 미리 대비할 수 있는 것이었어요. 더 놀라운 것은 구급차가 지나가는 경로의 모든 신호등이 자동으로 녹색으로 바뀌고 교차하는 도로는 빨간불로 변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이런 시스템은 응급환자가 발생한 후 30분 이내에 적절한 처치를 받아야 생존율이 높아진다는 골든타임 개념을 기반으로 만들어졌다고 해요. 강대후 연구원은 이것이 단순한 기술의 도입이 아니라 시민들의 높은 의식과 결합된 결과라고 강조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강대후 연구원이 약속한 시간에 정확히 호텔 로비에 나타났어요. 그는 오늘 방문할 휴게소 목록을 보여주었습니다. 가장 먼저 방문할 곳은 처인휴게소였어요. 강대후 연구원의 설명에 따르면 이곳은 최근에 개장한 최신식 휴게소라고 했습니다. 고속도로를 가로지르는 독특한 구조의 상공형 양방향 통합휴게소라는 설명에 저는 호기심이 생겼어요. 또한 도심 항공 모빌리티 체험과 자율주행 청소 로봇, 조리 셰프 로봇까지 있다니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고속도로 휴게소 중 유일하게 테마형 스타벅스를 유치했다는 설명에 저는 의아했어요. 고속도로 휴게소에 스타벅스요? 미국에서도 본 적 없는데요. 차에 오르자 서울을 벗어나 고속도로로 향하는 길에 저는 창밖의 풍경에 집중했습니다. 깔끔하게 정비된 고속도로, 선명한 도로 표지판, 그리고 질서 정연하게 달리는 차들이 인상적이었어요. 강대후 연구원의 차가 처인휴게소를 향해 달리는 동안 저는 마음속으로 계속 의구심과 기대감이 교차했습니다. 과연 사진에서 봤던 그 휴게소가 실제로도 그렇게 놀라운 곳일까? 곧 그 답을 직접 확인하게 될 것이라는 생각에 가슴이 설레어서요. 서울을 벗어나 고속도로로 진입하면서 또 다른 놀라운 시스템을 경험했습니다. 바로 하이패스였는데요. 미국에서는 톨게이트에서 차들이 줄지어 기다리며 통행료를 내느라 심각한 정체가 발생하는데 한국에서는 60km 속도로 모든 차량이 멈추지 않고 그대로 통과했습니다. 강대후 연구원의 설명에 따르면 한국에서는 99% 이상의 차량이 하이패스를 사용해서 톨게이트 정체가 거의 없다고 해요. 미국의 톨게이트 정체 문제도 이렇게 해결할 수 있다는 생각에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고속도로를 달리다 보니 곧 터널에 진입하게 되었어요. 터널에 들어서자 색다른 경험이 시작되었습니다. 도로 바닥에 일정 간격으로 크기가 다른 홈이 파여 있었고 차가 그 위를 지날 때마다 독특한 소리가 났어요. 강대후 연구원은 이것이 음향요철이라는 안전장치라고 설명했습니다. 스피커에서 경고음을 내보내는 방식이 아니라 바닥에 홈을 파놓고 차가 지나가면 진동으로 소리가 나는 구조라고 해요. 이것은 운전자의 졸음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로 잠귀가 밝은 사람들은 이 소리를 듣고 잠이 깰 정도라고 합니다. 터널 중간쯤에 들어서자 갑자기 라디오에서 안내방송이 흘러나오는 걸 발견했어요. 안전운전하세요. 졸음운전은 위험합니다라는 메시지였습니다. 강대후 연구원은 가지산 터널처럼 특정 터널에서는 라디오를 켜면 자동으로 졸음운전 안내방송이 나온다고 설명했어요. 더 놀라운 것은 터널 내부에 일정 간격으로 설치된 경찰등이었습니다. 이 불빛들이 깜빡거리다가 갑자기 강한 플래시빛을 발사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특히 천마터널이나 60령 터널처럼 길이가 긴 터널에서는 이런 시스템이 운전자의 안전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터널을 빠져나오자 강대후 연구원은 이 모든 시스템이 사고율을 크게 낮추는데 기여했다고 설명했어요. 한국의 터널 안전 시스템은 단순히 표지판이나 경고등을 넘어서 소리와 빛, 그리고 라디오 방송까지 다양한 감각을 활용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세심한 배려가 운전자의 안전을 지키는데 얼마나 중요한지 실감할 수 있었어요. 고속도로를 계속 달리다 보니 도로 바닥에 선명한 핑크색 선이 그려진 것을 발견했습니다. 강대후 연구원은 이것이 색깔 유도선이라고 설명했어요. 제가 더 자세한 설명을 요청하자 강대후 연구원은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이 위대한 발명품은 한국에서 세계 최초로 개발된 것입니다. 안전과 직관적인 도로 안내를 위한 우리 한국 도로의 자랑거리죠. 강대후 연구원은 고속도로를 달리며 이 혁신의 배경을 설명했어요. 이 색깔 유도선의 발명가는 윤석덕이라는 분입니다. 한국 도로의 스티브 잡스라고 할 수 있죠. 이 땅의 길치들의 아버지라고도 불립니다. 강대후 연구원은 계속해서 이야기를 이어갔어요. 윤석덕 차장은 당시 도로공사 군포지사에 근무하던 때였습니다. 이 혁신적인 아이디어는 사실 아주 우연한 계기로 탄생했어요.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점점 더 흥미를 느꼈습니다. 2011년 서해안 고속도로 안산 분기점에서 한 운전자가 차선을 뒤늦게 발견하고 갑자기 핸들을 꺾다가 연쇄 추돌 사고가 발생했어요. 사고 후 초등학생도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 쉽게 도로 안내 시스템을 만들라는 지시가 내려왔죠. 그리고 바로 그때 윤석덕 차장에게 영감이 찾아왔다고 해요. 어느 날 퇴근 후 그의 8살 된 딸과 6살 된 아들이 크레파스로 그림을 그리는 모습을 보고 번뜩이는 아이디어를 떠올렸습니다. 크레파스로 선을 그리면 될 거야. 라고요. 하지만 이 아이디어를 실현하는 것은 쉽지 않았다고 합니다. 당시 법적으로 도로 위에는 오직 흰색, 노란색, 파란색만 사용할 수 있었어요. 법을 바꿔야 했죠. 게다가 운전자가 눈에 잘 띄면서도 눈을 피로하게 하지 않는 적당한 색을 찾아야 했고 타이어 마모에도 견딜 수 있는 소재를 개발해야 했습니다. 이런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윤석덕 차장은 포기하지 않았다고 해요. 많은 사람들이 리스크가 크다며 반대했습니다. 하지만 한국도로공사 임원 중 한 분이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중요한 아이디어라며 지지해 주셨어요. 결국 2012년 안산 분기점에 색깔 유도선이 처음 시범 설치되었다고 합니다. 그 결과는 놀라웠어요. 이전까지 연평균 25건의 사고가 발생하던 곳에서 단 3건으로 줄었죠. 이 소식이 알려지자 전국의 지사에서 도입을 요청했고 2017년에는 대한민국 전역의 고속도로에 공식적으로 설치되었습니다. 강대후 연구원은 자랑스러운 표정으로 말을 이었어요. 국토교통부 조사 결과 색깔 유도선 설치 후 차고 사고가 3분의 1 수준으로 줄었고 일부 교차로에서는 사고 발생률이 50% 이상 낮아졌습니다. 현재는 60% 이상 사고가 감소했을 것으로 추정해요. 이 이야기를 듣고 저는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아이들의 크레파스에서 영감을 얻은 단순한 아이디어가 수많은 생명을 구했다는 사실이 놀라웠어요. 그리고 이런 혁신이 관료주의와 법적 제약을 뚫고 실현될 수 있었다는 점도 인상적이었습니다. 미국에서도 이런 창의적인 접근법과 실행력을 배워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강남에서 출발한 지 약 30분이 지났을 때 강대후 연구원은 우리의 주요 목적지인 처인휴게소가 가까워졌다고 알려주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이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어요. 도심의 빽빽한 건물들이 사라지고 푸른 산과 들판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도로 위에는 대형 트럭부터 승용차까지 다양한 차량들이 질서정연하게 달리고 있었어요. 이 모든 차량들이 복잡한 도로 시스템 속에서도 흐름을 유지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마침내 우리는 처인휴게소에 도착했어요. 주차장에 들어서는 순간 저는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휴게소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웅장하고 현대적인 건물이 눈앞에 펼쳐졌어요. 고속도로를 가로지르는 2개의 반지가 겹쳐진 독특한 형태의 건물은 마치 미래에서 온 듯한 느낌을 주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입이 떡 벌어졌어요. 이게 정말 고속도로 휴게소가 맞나요? 라는 말이 절로 나왔습니다. 주차장에는 태양광 패널이 설치된 캐노피 아래 최신식 전기차 충전기가 줄지어 있었어요. 여러 대의 전기차가 이미 충전 중이었고 충전기 옆에는 디지털 화면으로 남은 충전 시간과 요금이 표시되고 있었습니다. 이런 첨단 시설은 미국의 많은 도심에서도 보기 어려운 광경이었어요. 처인휴게소 내부로 들어서자 더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입구에는 대형 디지털 안내판이 설치되어 있어 휴게소 내 모든 시설의 위치를 한눈에 볼 수 있었어요. 이 안내판은 터치스크린 방식으로 작동해서 원하는 시설을 선택하면 그곳까지의 경로를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각 매장의 혼잡도까지 실시간으로 표시해주고 있었어요. 미국의 휴게소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첨단 시스템이었습니다. 강대후 연구원을 따라 휴게소 중앙광장으로 이동했어요. 천장이 높고 햇빛이 잘 들어오는 구조로 설계되어 있어 개방감이 느껴졌습니다.
광장 중앙에는 작은 분수와 휴식 공간이 마련되어 있었어요. 여행자들이 편안하게 쉴 수 있도록 디자인된 벤치와 테이블이 곳곳에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특히 눈에 띈 것은 처인 휴게소 내 테마형 스타벅스였어요. 미국 브랜드인 스타벅스가 한국의 고속도로 휴게소에 들어와 있다는 사실이 정말 아이러니했습니다. 그것도 미국 고속도로 휴게소에서는 볼 수 없는 테마형 매장으로 말이에요. 강대후 연구원은 이 스타벅스가 처인 휴게소만의 특별한 매장으로 한국의 전통 문화 요소를 접목한 디자인으로 꾸며졌다고 설명했습니다. 실제로 매장 내부는 한국의 전통 창호 문양과 현대적 디자인이 조화롭게 어우러져 있었어요. 화장실을 확인하러 간 순간 또다시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입구에는 화장실 혼잡도를 알려주는 디지털 표시판이 설치되어 있었어요. 화장실 내부는 마치 고급 호텔처럼 깨끗했고 모든 세면대와 화장실 문에는 센서가 달려 있어 접촉 없이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심지어 화장실 칸마다 소독 장치까지 설치되어 있어 위생 상태가 완벽했어요. 미국 휴게소의 허름하고 지저분한 화장실과는 비교할 수 없는 수준이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샤워 시설까지 갖추고 있다는 점이었어요. 장거리 운전으로 지친 운전자들이 샤워를 하고 갈 수 있는 최신식 시설이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이런 배려에 감동받지 않을 수 없었어요. 미국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서비스였습니다. 휴게소 탐방을 마친 다음 날 강대후 연구원은 저를 한국도로공사 본사로 안내해 주었는데요. 오늘은 도로교통 관계자들과의 공식 미팅이 잡혀 있었어요. 회의실에 들어서자 몇 명의 한국도로공사 직원분들이 우리를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한상규 팀장이 영어로 유창하게 인사를 건네며 자리로 안내했어요. 넓은 회의실 벽면에는 한국의 고속도로망과 휴게소 위치가 표시된 대형 지도가 걸려 있었습니다. 미팅이 시작되자 한상규 팀장은 한국 고속도로와 휴게소 시스템에 대한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어요. 슬라이드에는 한국 교통 시스템의 발전 과정과 현재 운영 현황에 대한 데이터가 가득했습니다. 한국도로공사는 단순한 도로 관리를 넘어 첨단 스마트 고속도로를 구축하고 있다는 설명에 저는 집중했어요. 특히 눈에 띈 것은 한국과 미국의 교통 철학에 대한 비교 자료였습니다. 미국이 자동차 중심의 교통체계를 구축해온 반면 한국은 사람 중심의 교통 시스템을 추구해왔다는 설명이었어요. 회의실 안에서 이 말을 듣는 순간 지난 며칠간 제가 경험한 모든 것들이 하나로 연결되는 듯 했습니다. 바로 이것이 미국과 한국의 근본적인 차이였어요. 목적지에 빨리 도착하는 것보다 여정 자체를 안전하고 즐겁게 만드는데 초점을 맞춘 철학이었습니다. 한상규 팀장은 이어서 한국 휴게소의 경제적 가치에 대해 설명해 주었는데요. 한국의 휴게소는 연간 약 2천억 원의 매출을 올리며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큰 역할을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각 휴게소마다 그 지역 특산물을 판매함으로써 지역 생산자들에게 새로운 판로를 제공하고 있었고 휴게소에서 청년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하고 있었습니다. 다양한 매장과 서비스를 통해 청년 창업의 기회를 제공하며 지역 일자리를 만들어내고 있었어요. 이런 경제적 선순환 구조가 휴게소를 단순한 편의 시설이 아닌 지역 경제의 중요한 축으로 만들고 있었습니다. 프레젠테이션 중간에 한상규 팀장은 제게 질문을 던졌어요. 미국에서는 어떤 기준으로 휴게소를 평가하는지 물었습니다.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사실 미국에서는 휴게소를 평가한다는 개념 자체가 생소했습니다. 우리는 단지 화장실이 있는지의 여부와 기본적인 식음료 서비스가 있는지 정도만 신경 쓸 뿐이었어요. 그렇게 말하자 회의실 안의 한국 관계자들이 서로 의미심장한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한상규 팀장은 한국에서는 매년 전국 휴게소 서비스 품질 평가를 실시하고 우수 휴게소를 시상한다고 설명했어요. 이것이 휴게소 간의 선의의 경쟁을 유도하고 서비스 품질을 높이는 원동력이 된다는 설명이었습니다. 저는 한국으로 오기 전 미국에서 국장님에게 했던 자신만만한 말이 떠올랐어요. 한국이 우리 시스템을 따라했다는 건 알고 있지만 앞선다는 건 말이 안 됩니다. 그 말을 했던 제 모습이 부끄러워졌습니다. 하버드에서 교통경제학을 공부하며 세계 최고라고 믿었던 미국의 시스템이 실은 많은 부분에서 개선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미팅 후반부에는 한국도로공사의 미래 계획에 대한 설명이 이어졌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스마트 하이웨이 프로젝트였어요. 도로 자체에 센서와 통신 기술을 내장하여 차량과 도로가 서로 소통하는 시스템이었습니다.
이를 통해 사고를 예방하고 교통 흐름을 최적화하며 에너지 효율성을 높이는 계획이었어요. 또한 휴게소에는 수소 충전소와 드론 물류 터미널을 추가로 설치하여 미래 교통의 허브로 발전시킬 계획이었습니다. 이런 미래 비전을 듣고 있자니 미국의 교통 시스템 발전 계획이 얼마나 보수적인지 새삼 깨닫게 되었어요. 3시간에 걸친 미팅이 끝나고 한국도로공사 관계자들과 함께 점심을 먹으며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한상규 팀장은 한국 교통 시스템이 앞서 나갈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냐는 제 질문에 흥미로운 답변을 해주었어요. 그에 따르면 한국은 교통 인프라를 처음부터 최신 기술로 구축할 수 있었던 후발주자의 이점이 있었다고 합니다. 또한 높은 인구 밀도와 제한된 국토라는 제약이 오히려 효율적인 시스템 개발의 원동력이 되었다는 설명이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시민들의 높은 기술 수용성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국인들은 새로운 기술이나 시스템을 빠르게 받아들이고 적응하는 능력이 탁월하다는 이야기였어요. 이런 대화를 나누며 저는 미국의 교통 시스템을 위한 새로운 아이디어와 영감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한국도로공사에서 나오면서 저는 이 모든 경험을 어떻게 미국에 적용할 수 있을지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한국의 시스템을 그대로 복사하는 것은 불가능하겠지만 그 철학과 접근법은 분명 배울 점이 많았습니다. 마지막으로 한상규 팀장은 저에게 한국도로공사에서 발간한 자료집과 보고서들을 선물해 주었어요. 자료들을 받아들며 저는 이번 방문이 단순한 해외 출장이 아니라 제 전문가적 시각을 완전히 바꾸는 전환점이 되었음을 느꼈습니다. 이제 저는 하버드에서 배운 이론과 미국에서의 경험, 그리고 한국에서 보고 느낀 실제 사례들을 종합해 새로운 관점을 형성해야 했어요. 숙소로 돌아오는 길 강대후 연구원은 제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물었습니다. 저는 솔직하게 말했어요. 처음 한국에 올 때는 선진국의 자부심과 편견을 가지고 왔지만 이제는 그런 생각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 깨달았다고 말하니 강대후 연구원은 미소를 지으며 어떤 나라든 서로에게 배울 점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 말에 깊이 공감하며 저는 앞으로 미국의 교통 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해 열린 마음으로 세계 각국의 좋은 사례를 연구하겠다고 다짐했어요. 다음 날 인천공항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저는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한국의 풍경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단 며칠간의 경험이었지만 교통 시스템에 대한 제 관점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처음 미국을 떠날 때 가졌던 의구심과 편견이 부끄러울 정도로 한국은 놀라운 교통 인프라를 갖추고 있었습니다. 특히 한국 휴게소의 혁신적인 시스템은 미국 교통부가 반드시 벤치마킹해야 할 모델이라고 확신했어요. 미국으로 돌아가 교통 시스템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울 것입니다. 물론 미국의 기존 인프라를 완전히 바꾸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겠지만 점진적인 변화는 가능할 거예요. 국토 면적이 넓고 인구 밀도가 낮은 미국의 여건을 고려하여 한국의 시스템을 조용히 흡수하고 재해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교통 분야의 새로운 강자로 떠오른 한국의 사례는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어요. 기술 자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람 중심의 철학이라는 점을 깨달았습니다. 강대후 연구원과 작별 인사를 나누며 저는 한미 교통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어요. 앞으로도 지속적인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양국이 함께 발전하고 성장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미소를 지으며 한국도 미국의 광활한 도로 네트워크 관리 경험에서 배울 점이 많다고 답했어요. 비행기에 오르기 전 저는 마지막으로 한국의 공항을 둘러보았는데 깔끔하게 정돈된 시설, 효율적인 보안 검색대, 그리고 친절한 직원들까지 모든 것이 체계적으로 운영되고 있었어요.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아시아의 작은 나라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제는 오히려 배움의 자세로 한국을 바라보게 되었죠. 특히 한국인들의 창의력과 실용성, 그리고 끊임없는 혁신 정신이 인상적이었습니다. 한국은 제가 알던 것보다 훨씬 더 선진화된 나라였고 무엇보다 교통 시스템 면에서는 미국보다 앞서 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비행기 안에서 저는 창밖으로 점점 멀어지는 한국의 모습을 바라보며 이번 여행이 제 직업적 관점뿐만 아니라 세계를 바라보는 시각까지 변화시켰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선진국의 자부심으로 다른 나라들을 평가하던 제 모습이 얼마나 좁은 시각으로 바라봤는지 반성하게 되었습니다. 세계는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으며 어느 나라든 배울 점이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미국으로 돌아가는 긴 비행 시간 동안 저는 한국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미국 교통 시스템의 미래를 그려보았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다시 한국을 방문하여 더 많은 것을 배우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어요. 다음에는 단순한 업무 출장이 아닌 한국의 문화와 사람들을 더 깊이 이해하는 여행이 되기를 바랐습니다. 한국은 제게 교통 시스템을 넘어 열린 마음과 혁신적 사고의 중요성을 가르쳐준 소중한 나라가 되었어요. 세계 최고를 자처하던 미국이 이제는 다른 나라의 혁신을 인정하고 배울 줄 아는 겸손함을 가져야 할 때입니다. 저는 이번 경험을 통해 진정한 전문가란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끊임없이 배우는 사람이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한국과의 교류를 통해 미국 교통 시스템에 새로운 바람이 불 것을 기대하며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 안녕히 계세요. 오늘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가디스 랜드리의 한국 일정은 우물안 개구리가 바다를 만난 것 같은 충격적인 경험이었습니다. 세계 최강국의 자부심으로 가득했던 그가 작은 나라에서 미래를 보고 겸손함을 배웠는데요. 이제 그의 보고서가 미국 교통 시스템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한국과 미국의 교류는 앞으로 어떻게 발전할지 정말 기대됩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아래 댓글에 남겨주세요. 그리고 감동적인 사연을 주변 사람들과 공유하고 함께 이야기 나눠보세요. 마지막으로 1초밖에 걸리지 않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감동을 담아 여러분께 진심을 전하는 감동담기였습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